수용률 적용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옛날에는 과설계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런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죠? 공용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 정전 놔도 다들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은 정전 놔도 엘리베이터도 동작해야 되고 복도 불도 켜 들어와야 되고 내 손도 씻어야 되고 뭐 다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집 부하만 끊어져야 되죠.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발전기도 지금 이렇게 뭐 가설계 이런 내용보다 부족하다는 내용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용량도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 나중에 뭐 배우겠지만 지피법이라고 해서 국가건설기준 설계 기준 코드에 들어가 있는 걸로 하면 실제 한 60%까지 늘어납니다. 우리 피지법, 우리 소방법에 나오는 놈보다 심지어 고주파 부하가 엄청 늘은 놈은 한 2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다들 문의하죠. 막 이거 진짜 이렇게 설계해야 되냐. 막 엄청 문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이렇게 바뀌었다. 사실 바뀌었다기보단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부하는 이제 소방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훨씬 많지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글자 따시면 뭐 소화, 소, 경, 피, 활 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가스 소화 설비 있죠? 우리 옛날에 클린 에이전트라고 막 불렀었잖아요. 전기실에. 그겁니다. 등이 붙어서. 실제 이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간이니까 10분이고 20분이구나. 그죠? 소화 설비는 20분. 이거 49층까지는 준초고층입니다. 그죠? 50층 이상은 초고층이죠. 얘들은 40분, 60분이구나. 왜? 위험하니까. 피난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뭐 이것까지는 뭐 외우실 필요 없더라도 경보 설비는 뭐냐? 감시 60분, 경보 10분이더라. 이거 우리 왜 알아야 되느냐? 얘는 발전기로 안 합니다. 발전기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축전지로만 아니면 ESS도 가능하지만 ESS는 그냥 별도로 치고 축전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시 60분, 경보 10분이구나. 피난 설비는 이제 유도등이랑 비상조명등. 그죠? 얘들은 20분이구나. 뭐 비상조명등은 우리 발전기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활동 설비는 재현 설비라든지 뭐 비상 콘센트. 얘도 다 20분이구나. 뭐 다 20분입니다, 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지하에 하거나 아니면 16층 이상 층에 설치해 놓는데 우리 맨날 무전기 들고 통신하잖아요. 그 소방관들이 그 용도입니다. 얘만 특별히 30분인데 이 30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얘도 축전지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발전기는 이 시간이 사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그냥 디젤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디젤 한 4시간 치는 기본적으로 채워 놓잖아요. 그래서 발전기는 4시간이고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축전지. 축전지는 뭐가 문제냐? 축전지 용량을 키우면 그만큼 비용도 비용이고 축전지 실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자.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정리해놨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거 아마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안전 소방법이잖아요. 언제 쓰냐? 화재 때. 화재 때 쓰니까 내열자재 쓰고 화재 때 정전되면 안 되니까 자수동으로 정전 절안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 써라. 자, 건축법. 우리
이거는 소방부하죠. 건축법, 비상부합니다. 건축법에 방화 셔터, 뭐 배수 설비, 배연 설비, 이거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애들은 시간은 안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우리 비상발전기는 시간이 안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중요하냐면 출력 용량, 그죠? 합산해야 되잖아요. 우리 화재 났는데 방화 셔터 안 내려가면 곤란하잖아요. 배수 설비 안 되면 곤란하죠. 왜? 우리 스프링클러로 막 물 뿌리는데 배수 안 되면 차잖아요, 물이. 그러면 뭐 감전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연기 안 빠지면 난리 나겠죠. 아, 얘네들도 수용률 100%로 하자. 그죠? 이건 한번 참고하십시오. 뭐, 이거 예전 내용입니다. 예전 국토부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 발전 설비랑, 발전기죠, 이거. 축전지,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뭐냐면, 우리 예비해선 하나 더 가져와서 비상 때 쓰자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 비상 발전기 없이, 이거는 어디다 쓰냐면, 이제 소규모 장소에 이렇게 쓰게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 없지만, 아, 이런 것도 예비 전원에 들어가는구나. 옛날에는 정전사고 예비 전원 적용을 이런 식으로 막 표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계획 정전과 사고 정전이 있구나. 그죠? 그러면 계획 정전은 우리 아까 비상발전기 돌려서, 그죠? ATS로 넘기면 된다, 그죠? 근데 정전이 싫어. 그러면 CTTS로 넘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정전이면 우리 비상발전기 가동해서 ATS로 또 넘기잖아요? 근데 우리 중요 부하들, 뭐 의료라든지 뭐 어떤 중요 부하들은 CTTS도 안 되니까 얘는 사고 때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UPS로 무정전 시켜라. UPS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배터리가 붙어 있죠. 흡전지. 그래서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비 전원들을 머릿속에 어떤 용도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의료장소죠. 의료장소에 보면 이거 KC에도 아마 있는 내용인데 0.5초 내에 복전돼야 되는지 15초 내에 15초 초과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초 이내 비상전원 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뭐 수술실이라든지 마취실, 중환자실 여기 뭐 UPS 쓰면 되겠죠? 15초 내에 얘들은 뭐 비상발전기 써도 상관없죠. 왜 디젤이면 10초 내에 기동이 완료되고 투입까지 하면 뭐 15초 내에 가능하니까 얘도 뭐 비상발전기 하면 되겠죠. 15초 초과. 아, 그렇구나. 우리는 외워야 되는구나. 시험에 나오니까. 그죠? 단독으로는 잘 안 물어보고 보통 의료장소에 접지 1번 접지, 뭐 2번 예비전원 설비,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다 알고 있어야 계산이 풀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용도별 기종이 뭐냐? 이거 뭐 옛날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기종 선정 기준 막 나왔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 사실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이게 상용이라고 그랬죠? 여기 ATS가 있고
그죠? 여기 일반 부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APS 밑에 우리 무슨 부하가 있다고 했냐면, 소방부하,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네. 소방부하, 여기 있어 있구나.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비상부하, 그죠? 지금은 뭐 비상부하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비상부하. 지금은 무슨 부하? 중요부하.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죠. 왜? 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들을 이 전체 용량을 이 발전기가 다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적혀 있죠? 소방부하 겸용 비상발전기. 얘가 겸용이다. 즉, 얘는 정전이 되면 이게 화재가 됐든 그냥 정전이 됐든 사고가 됐든 이 소방부하와 중요부하는 무조건 이 용량을 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부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용 부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소방법도 강화돼서 얘도 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얘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부족하면 당연히 이걸 바꿔야죠. 바꾸면 되는데 바꾸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니네 어차피 정전이 되면 이 소방부하 안 쓰잖아요. 그죠? 불난 게 아니면 안 쓰잖아요. 정전되면 요 놈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불나면 지금 불났는데 뭐 이런 중요부하 이런 게 지금 감당이 되겠어요? 일단 소방부하를 투입해야지. 그래서 화재가 나면 여기 발전기 제어판이라고 하면 얘를 차단해버리자. 그죠? 차단해버리면 결국은 이 불났을 때는 소방부하만 쓰고 불 안 나면 차단 안 하면 소방부는 어차피 안 도니까 이 중요부하 아니면 뭐 예전에는 이제 비상부하라고 했으니까 이 비상부하만 공급을 하면 얘 용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큰 놈으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게 뭐라고 부르냐? 일괄 차단인가요? 일괄 제어. 일괄 제어 방식. 근데 우리 이제 아까 그 얘기했죠. 옛날에는 그냥 비상보호라고 퉁쳤는데 알고 봤더니 요 놈이 건축법에 확 명기가 돼 있어요. 어, 이거 니네 뭐 배수 설비 뭐 불 끄는 거와 상관없지만 감전 위험도 있고 설비도 손상되니까 차단해라. 차단하면 안 된다. 그죠? 수용률 다 100%로 해라.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일괄 차단하지 말고 여기에 확장 모듈 써서 이렇게 모든 이 배전반의 트립을 별도로 제어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너는 차단하고 너는 써라. 그죠? 그러면 소방부하에다가 살려있는 놈 용량이랑 그 다음에 그 전원 용량이랑 중에 큰 놈만 하면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여기 보면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방부하 보존형 발전기는 뭐냐? 불이 났을 때 이 소방전원 그 부하만큼은 쓸 수 있게 남겨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량을 얘가 줄어도 용량을 줄여서 경제적인 설계를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방법 중 두 가지가 하나가 전체 일괄 제어 방식과 순차 차단 방식. 순차 차단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안 중요한 놈은 먼저 차단해 놓고, 그죠? 그래도 좀 중요한 놈, 뭐 복도 불이라든지, 왜냐면 비상 조명등은 있지만 걔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도 조명등이라든지 피난에 좀 필요한, 아니면 뭐 방화 셔터라든지 이런 놈들은 중요하니까 차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제어죠, 제어. 제어하는 방식 이렇게 있다. 이거 말만 들으면 그냥 그림 그릴 수 있겠죠.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요게 요 그림이네요, 여기. 그때 또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전원 결선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핵심이죠. 제어 장치도 구성해라. 엔진 제어반, 발전기 제어반, 표시 장치를 써라. 근데 원래도 있죠, 이거. 그죠? 뭐 보존형 발전기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추가로 뭐가 있냐면 상태를 표시해라. 즉 어떤 놈이 끊어졌고 어떤 놈이 살렸는지 그걸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방 전용으로 아니면 소방부하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 왜? 화재시니까. 아니면 나는 정전용으로 지금 운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시 장치를 해놓으란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동, 상용으로 급전되는지 아니면 비상발전기로 급전되는지 이런 표시만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이제 표시를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특징인 거죠, 뭐 사실. 그죠? 이거는 그냥 요 구성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실제 이 개념만 알고 이 개념을 가지고 이런 그림만 그리시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특징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시간 없으면 이거 안 쓰셔도 되고 여기 이 그림 밑에다가 1번 일괄 제어 방식, 2번 뭐 순차 제어 방식 구성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줄씩만 써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다고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처음 이게 나왔을 때 요게 설명 자료에 보면 이제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용량이 부족해서 화재 시에 다른 비상 전원을 돌리느라 스프링클러나 이런 펌프가 기동이 실패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인터록으로 니네 여기서 뭐 얘네끼리 인터록을 하든지 이렇게 따로 구성하면 안 되냐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접점마다 인트록을 걸어주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발전기 제어반에다가 제어하는 모듈을 제어를 하게 하고 여기에 이제 익스텐션 모듈을 써서 각각 통합적으로 제어하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뭐 부하 설계 방법은 결국은 지금 얘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거 다 낮추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수용률 적용해라. 그죠? 그 다음에 VVF 제어 기동 방식 같이 기동 용량 적게 해라. 그리고 부하 불평형률도 줄이고 고도파도 줄여라. 이 방법으로 뭐가 되냐? 실효 용량을 올리란 겁니다. 왜? 니네 자꾸 부족하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게 혹시 몰라서 저는 이렇게 앞글자 따고 외웠었죠. 속도계, 냉각수, 그 다음에 윤활유, 축전지. 그죠? 그리고 온도, 압력 온도네요. 그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이거는 수치는 뭐 다 못 외우고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뭐 제어반에는 이런 일을 한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그 자료에 있던 내용입니다. 뭐 복잡하죠. 이거 어느 세월에 그리고 있을까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개념해서 그리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개통도도 사실 이런 식으로 추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CT 하나하나 다 안 그리셔도 돼요. 핵심은 뭐냐? 이건 겸용이죠. 겸용은 그냥 ATS에서 별도 차단 없이 그냥 다 따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존형 발전형은 여기 보시면 얘로 들어오면 일괄 차단이죠. 왜? 다 떨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괄 제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확장 모듈 써서 개별로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개별로 제어하더라.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갖다 놨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워밍업 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용량 산정 방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죠? 나오면 18점을 받겠다, 20점을 받겠다 이런 각오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법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지금 아까 말한 소방법, 건축법에 이제 공급 시간이 나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부하 용량이 있습니다. 우리 비상발전기는 공급 시간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냥 연료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부하 용량. 우리 발전기의 출력 용량을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법적 근거로 뭐가 있냐? 이건 이제 지금 그 우리 국가건설기준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냥 요약해 놓은 겁니다. 스프링클러 하재 안전 기준을 충족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피지법이 스프링클러 하재 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스프링클러 하재 안전 기준에 이 피지법이 간단하게 피지법 내용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피지법이라 불러서 설계를 한다. 두 번째는 연결 부하 특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존형. 그죠? 보존형을 써도 된다. 그리고 화재, 예고, 정전에도 소방, 여기도 적혀 있죠? 소방, 비상부하 가동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먼저 그 GP법 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지법 먼저 한번 해보시죠. 이 피지법은 뭐 간단합니다. 실제 우리 PG1, PG2, PG3가 있는데 얘는 피지법은 이제 정상 부하일 때, 그죠? 코사인 세타의 PL의 EF죠. 이거 수용률이죠, 수용률. 소방부하는 100%죠. 이해되시죠? 이제 비상부하도 100%입니다. 중요부하는 우리가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이거는 부하의 종합 효율이고 부하의 종합 역률입니다. 그래서 보통 0.8, 여기는 0.85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서 여기 효율에다가 역률이 밑에 있으면 얘는 뭐냐? 출력 킬로와트가 되죠. 여기다 효율을 나누면 입력이 되고 역률을 나누면 얘는 킬로와트가 아니라 kV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개념을 갖고 이 수식을 바라보셔야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PG2. 얘는 뭐냐? PM 베타 C에 우리 발전기 차가도 리액턴스에다가 델타 V에 1 델타 V다. 이거 뭐 100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그럼 이건 뭐냐? 자, 이 PM은
기동 용량이 최대인 전동기의 용량이죠. 그죠? 근데 얘는 킬로와트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킬로와트입니다. 그러면 얘는 베타는 기동 환산 계수잖아요. 기동했을 때 용량을 kVA로 바꿔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뭐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이 PM은 전동기 출력, 뭐 전체 출력 뭐 P라고 하면 kVA라고 하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 정상적인 코사인 세타라면 얘가 킬로와트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출력입니다, 출력. 여기서 베타는 우리 기동 레이쇼를 만약에 그냥 R이라고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건 그냥 임의로 놔둔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에 이 효율을 나눠주면 얘는 입력으로 바뀌었죠, 입력. 출력이었는데. 그죠? 여기에 PM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었냐? 입력에, 그리고 여기에 기동 용률을 나눠주면 KV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즉, 얘는 지금 출력의 킬로와트, 유효 출력을 말하는 거고, 베타를 곱하면, 이 PM 베타를 곱하면, 얘는 입력의 kV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동 방식에 의해서 저감되는 개수죠. 얘는 기동 방식. 그죠? 왜? 줄여드는 거니까. 여기에 요 부분은 우리 얘는 허용 전압 강하다 그죠? 얘는 발전기 리액턴스, 차가도 리액턴스입니다. 즉 발전기가 기동할 때 이 전동기가 여기는 이제 발전기죠. 발전기가 전동기에 의해서 이제 용량을 우리가 제공할 때 허용되는 전압 강화를 고려한 용량을 그만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수식만 봐도 만약에 허용되는 얘를 25%로 잡았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15%로 바꾸면 용량이 커져야 되죠.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 놓치셔도 복습 꼭 들으십시오. 이런 개념이더라. 자, 그 다음에 PG3가 있습니다. 얘는 대용량 전동기를 기동했을 때 전압 강화를 발전기가 견딜 수 있게 허용되는 용량 이내의 발전기 용량을 말하는 거고,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 가동할, 그러니까 모든 부하를 잘 쓰고 있을 때 발전기 용량. 세 번째는 여기도 나왔다시피 전체에다가 우리 발전기 최대 용량을 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출력이라고 그랬죠? 출력의 킬로와트. 얘도 그러면 당연히 출력의 킬로와트죠. 즉 최대 기동 용량 전동기를 제외한 모든 부하가 지금 동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 용량이죠. 여기에 효율을 나눠주면 입력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최대 기동 용량 전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하의 입력 kVA인 겁니다. 그죠? 얘들은 kVA죠. 여기다가 우리는 뭘 해줄 거냐? PM, 베타, kVA가 아니죠. 이거 역류를 안 나눴죠. 입력으로 바뀐 거죠, 입력. 입력. 그러니까 출력 킬로와트를 입력 킬로와트로 바꾼 거죠. 효율을 꼭 나눠줘서. PM 베타 C는 우리 뭐라고 했냐면 최대 기동 용량 전동기의 기동 용량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기는 이제 뭐 PFM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좀 더 이해를 쉽게 코사인 이게 역률입니다. 이게 어떤 기동 역률입니다. 기동 역률. 기동 역률을 곱해주면 우리 PM 베타 C, PM 베타 C가 KVA라고 그랬잖아요. C로 바꿔주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KVA잖아요. 여기에 기동 C의 역률을 곱해주면 킬로와트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최종적으로 현재 지금 다 킬로와트가 돼 있죠. 여기에 우리 종합 역률인 0.8이죠. 얘를 나눠주면 뭐로 바뀝니까? KVA가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 지피법이랑 바로 직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세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복습 영상 꼭 보시고요. 결론은 뭐냐? 이 피지법 얘는 입력 용량 KVA다. 왜? 우리 부하 측의 입력 용량이 발전기 출력 용량이니까. 그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피지법을 이렇게 알고 있고 외워왔는데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지피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피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피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먼저 하나씩 보죠. P. 자, 먼저 P입니다. 이 P는 뭐냐? 전동기를 제외한 부하의 입력 용량 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입력 용량 함입니다. 그 말은 얘는 입력 KVA랍니다. 우리 이미 모든 게 다 입력 KVA였죠? 최종적으로. 얘도 이미 최종적으로 이미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제외한 부하는 입력 KVA를 합산해라. 여기에다가 전동기, 여기는 이제 PM은 얘는 전동기를 다 PM 모터라고 이제 표현했고 여기에 PL이 이제 최대 전동기입니다. 즉 최대 기동하는 전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동기는 A를 곱해라. A는 뭐냐? 전동기 킬로와트당 입력 용량 개수입니다. 이게 1.38, 1.45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 우리 1.38, 뭐 1.45라고 쓰는데 여기는 제가 안 나눴네요. 보시면 이게 이걸 말합니다. 역률과 효율을 바꿔주는 겁니다. 왜? 그 말은 여기에 무슨 얘기냐? 전동기 용량을 합산할 때 얘가 출력 킬로와트란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부하를 합산할 때는 입력 kVA를 합산하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출력 킬로와트를 합산한 다음에 그죠? 이거는 그 최대 기동 용량을 빼는 거니까 합산한 다음에 A 즉 효율을 나눠주면 입력으로 바뀌고 코사인 세타 역률을 나눠주면 얘는 kVA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거 넣을 때 개별로 얘는 개별 입력 kVA를 합산하는데 동력은 개별로 하지 않고 그냥 출력을 합산한 다음에 이거 0.8 그죠? 이거 0.85 우리 피지법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죠? 이거 계산하면 아마 1.45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더라. 그죠? 안 끝났죠?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최대 기동 용량을 갖는 전동기에 얘는 그럼 뭐겠습니까? 얘도 출력 킬로와트죠. 왜? 같아야 얘가 의미가 있으니까. A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입력 KVA로 바뀌었죠. 여기에 하나 더 C인가요? C네요. C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C를 우리는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전동기 기동 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치 보시면 직입이 6입니다. 6. 아, 그러면 얘는 베타C인데 베타C인데 이 베타는 입력으로 바꿔주고 기동 용량, 기동 그걸 한 건데 얘는 아니죠. 얘는 이미 입력으로 여기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효율을 뺀 베타C랑 다이렉트로 붙지 않고 효율을 뺀 놈이랑 기동 계수를 곱하니까 6이 나온 겁니다. 직입. 직입은 왜? 보시면 우리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 베타는 우리 일반적으로 7.2라고 그냥 알고 있죠? 일반 또 전동기마다 다르지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7.2라고 하는데 그러면 C는 만약 지급기동 C면 1이죠. 이놈이랑 여기서 C는 기동일 때 6이죠. 이거 에타의 6 이게 베타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0.85 넣으면 혹시 계산한 게 있나요? 여기 계산을 안 해놨는데 아마 0.85 넣으면 이거 7.2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다이렉트로 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 받습니다. 이거 그냥 표만 그냥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다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근데 점수 잘 받으시려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의미를 서로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차이점을 알아야 지금 문제가 뭔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가 나와요. 그게 기술사 답안이에요. 그냥 GP법 그 다음에 PG법 비교 이렇게 그냥 해놓으시면 그냥 15점짜리 점수예요. 왜? 남들 다 그렇게 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시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대괄호를 여기도 더하기죠. 다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여기까지 대괄호를 치면 여기 내용은 뭐냐면 최대 기동 전동기가 마지막 기동할 때 기동 용량까지 합친 그 당시의 전 용량이죠, 지금. 여기까지가.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곱하냐? K를 곱합니다, K. 그럼 이 K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XC-의 델타 V의 1 마이너스 델타 V입니다. 똑같죠, 사실. 그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게 어젠가요? 어제 제가 이걸 계산해 봤는데 우리 그 출처 불분명하면 0.7에서 1.13 쓰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1.13이라는 내용은 우리 15% 전압 강화를 고려했을 때 차가도 리액턴스가 0.2 정도 되면 이게 그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에 1.13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표를 다 못 외우니까 요 두 개 수치만 외우는 거죠. 그 말은 전압 발전기에서 허용 전압 강화를 15%로 맞추면 발전기 용량이 커져야 한다는 얘기죠. 왜? 부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발전기 용량을 키워야 전압 강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9%, 20%니까 20%로 한다고 하면 1.07까지 되더라. 그래서 단순히 그냥 K 값을
발전기 허용 전압 강화 계수라고 알고 있고 표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표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기존에 우리 피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도 리액턴스에다가 전압 변동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K 값이 나온다. 그죠? 이게 지피법입니다. 이제 차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각각 계산했다, 그죠? 그리고 최대 놈만 골랐습니다. 얘는 뭐냐? 전체 용량에다가 전압 강화까지 곱해준 겁니다. 얘는 전압 강화를 곱해줄 때 최대 기동 용량 요 한 놈만 전압 강화로 했는데 상식적으로 여기 부하가 다 있고 전류가 있고 마지막에 여기 부하가 기동하면 여기 합산된 전류에서 이 간선에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거 자체 수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수식은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발전기 얘가 전압 강화가 얼마가 돼도 얘가 이상 없이 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발전기 허용 전압 전압 강하고 얘도 발전기에 리액턴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기존의 피지법은 이 부하 전류를 제외하고 여기에 따른 전압 강화는 제외하고 요 놈만 쓰니까 안 맞는 거죠. 실제. 그래서 지금 바뀐 우리 국토부 설계 기준은 전체 전압 전류에다가 전압 강화 개수를 곱해야 우리 발전기 허용 전압 강화 이 수치에 정상적으로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훨씬 합리적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0에서 60% 발전기 용량이 증가합니다. 실제 현장도 그렇다고 하네요. 뭐 제가 구글 막 찾아보고 하니까 뭐 LH에서도 보면 한 60%까지 68%뭐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야, 큰 차이다, 그죠? 그럼 이게 왜 나왔냐? 요즘에 전기를 많이 쓰니까 발전기를 크게 설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겁니다. 왜 그냥 크게 설계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지금도 뭐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하지만 플랜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여전히 피지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소방청이나 전기안전 우리 어디죠?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오케이 도장 찍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된다. 그래서 또 나올 거다. 그죠? 자, 또 하나 차이점이 있죠. 지금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일반 부하는 어떻게 계산하고 이 전동기 부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하는 각각 출력에다가 우리 알고 있죠, 이거. 효율과 역류를 나눠주면 이게 입력으로 바뀌잖아요. 입력 kVA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더라. 근데 우리 기존의 피지법은 고조파 부하를 고려 안 했는데 뭐 피지포 이런 건 없습니다. 그, 그 안전 거기 어디죠? 하재 안전 기준에 없는 내용이고 실제 고조파 부하는 우리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UPS 부하와 UPS가 아닌 부하. 그럼 UPS 부하는 그 출력, 얘는 출력이죠. 출력 kVA에다가 효율을 나눠주면 얘도 입력 kVA가 됐죠. 여기에 고조파 계수 람다를 곱해주고 여기에 축전지 용량을 한 10% 정도 되는데 가산해줘라. UPS 외 고조파 부하는 출력 kVA와 똑같죠? 효율과 역류를 나눠주면 입력 kVA가 됐죠. 여기에 고조파 증가 계수 람다를 곱해줘라.
결론은 뭐냐면 입력 KVA에다가 이 람다를 곱해주라는 거죠. 그죠? 아, 우리는 이 가중치, 고주파 가중치를 고려해 주는구나. 그죠? 여기까지 오시면 이 GP법 끝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꼭 이제 RG법은 조금 저물었죠. 그죠? 만약에 RG법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면 뭘 가져가야 되느냐? GP법과 이 PG법을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만약에 GP법에 대해서 쓰라고 해도 25점짜리 나오면 둘 다 써주셔야 되고요. PG법에 대해 쓰라고 하셔도 둘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가져가시고,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까지 한 내용을 그냥 표로 해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슈는 이제 고조파 발생부와 가중치 람다. 요 놈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냥 이 헤이스 IC 표로 참고해서 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가중값 계수가, 그죠? 이거 단상 전원 공급, 이거 LED입니다, LED. 이거 뭐 거긴 안 나와 있지만 얘는 2.5로 하고 여기 12펄스 컨버터는 0.5라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줄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향후에 이걸 지금 실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 가중치 값에 1을 더해서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고 향후에 그렇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하고 논문도 나와 있고 뭐 LH 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 거기 설계 기준에는 없지만 이 람다는 이런 식으로 여기 가중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 이런 걸 답안에 써줘야 아 얘는 이런 것까지 찾아봐서 공부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저라면 이거 외우겠습니다. 이거 여기만 쓰이겠어요? 나중에 품질 파트 고조파 나오면 이 표 옛날엔 안 외웠는데 다시 옛날에 찾아볼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왕 외우는 거 외워놓으면 나중에 고조파 문제 나왔을 때 우리 고조파 저감 대책이 뭡니까 하면 6펄스 컨버터가 이게 기본이잖아요. 여기에 스무딩 커패시터랑 우리 뭐 DC 드라이브 이런 거 달아준다. 이거 대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상화 이게 다상화거든요. 6펄스 이게 삼상 6펄스입니다. 그죠? 이거 12펄스잖아요. 이거 다상화거든요. 이것도 답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어차피 외웠으니까 저도 이 파형은 처음 봤지만 외웠으니까 이 표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가면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거 지금 RG법 이제 사실은 이미 삭제됐죠. 이거 그리고 원래도 좀 불분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지금까지 가져가셨던 분들은 계속 가져가십시오. 왜냐면 외워놓은 게 아깝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수식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 가시면 수식 외우는 게 제일 쉬워요. 항목 외우고 이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안 가져갔다, 원래. 나 모르는 내용이다, 이러면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죠? 왜냐하면 이거 이제 쓸 일이 없잖아요. 예전에 이거 쓰려고 뭐 온갖 계산식, 수식 이런 거 막 배포했었거든요.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 이거 사실 피지법이랑 다 매칭됩니다, 사실. 이거 이 개수, 부하 출력 합계에다가 이 개수 RG를 곱하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이게 PM 베타 C거든요. 그죠? 왜? 이 부하 출력 합계에다가 M2 용량이잖아요. 그죠? 여기 최종적으로
K를 곱하잖아요. K가 없어지니까 이 M2가 PM입니다. 그죠? 여기 PM. 그 다음에 이거 차가도 그 기동할 때 기동시 임피던스잖아요. 이거 뭐냐면 베타가 ZM 이거 기동시 리액턴스 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KS가 C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거 외울 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가져가셨던 분들은 가져가신 게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시고 안 가져가셨던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삭제됐지만 19년에 삭제됐지만 예전에 용량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라고 이제 지침을 줬던 겁니다. 그 설계 기준에서. 지금은 다 설계자가 그냥 판단하라고 돼 있고 뭐 참고해서 이거 참고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부하는 비상부하와 소방부하 구분해서 취합해라. 지금은 소방부하에다가 비상부하는 건축법이고 그 다음에 뭐 중요부하까지 다 나눠서 취합해도 되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 개로 해놓고 보존형이 아닌 이상에는 다 겸용으로 쓰니까 그렇게 취합해라. 그 다음에 동시기동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우리 기동 최대 PM 구할 때 우리 GP법에서는 PL이죠. 이거 구할 때 동시기동하면 합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합산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수용률 있으면 뭐 수용률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급수 펌프는 2개 이상 기동이 안 된다. 즉 순차 기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따가 아마 다음 시간에 UPS 같은 거 하면 할 텐데 이게 우리 만약에 뭐 스프링클러 펌프를 병렬로 연결해서 같이 쏴준다고 할 때도 이거 다 순차 기동하고 직렬로 펌프를 구성해서 이 두 번째 걸 부스트 펌프라고 하거든요. 직렬로 쏴줘도 얘는 다 얘를 먼저 기동하고 그 다음에 이 부스트 펌프를 기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뭐 온갖 나쁜 영향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만약 전류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동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이게 기동 전류잖아요. 그죠? 순차 기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합상 기동하면 더 올라가죠. 아, 여기까지 되겠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급수 펌프는 기본적으로 동시에 기동 안 하니까 하나로만 따져라. 그리고 소화전이랑 스프링클러는 이거 동시에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다 주어질 겁니다. 그렇다 해도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 동이 구성돼 있으면 공동주택은 합산해라. 근데 업무용은 큰 동 기준으로 맥스를 정해라. 이건 뭐 어차피 삭제된 내용이고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수용률 적용.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용률 적용이 이거 어떻게 바뀔 거냐면 소방부하는 이제 100% 적용. 이거 기존에 있었죠. 비상부하. 우리 2021년에 바뀐 게 뭡니까? 비상부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부하가 포함된 게 아니라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부하라 그랬죠. 이거 100%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중요부하는 기존 수용료를 적용해라. 그죠? 그러면 우리 비상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비상부하니까 이렇게 100% 적용하지만 실제 우리 공용 엘리베이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다 수용률 적용하죠. 우리 여기 보면 동시부하 이거 다 수용률 적용하죠. 그때는 중요부하기 때문에 수용률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개념이 이제 조금 바뀌었으니까
우리 그 개념을 좀 따라가자. 뭐 이거 자체로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발전기 용량 산정 방식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고려사항은 어떻게 쓰냐? 우리 그 발전기 용량 산정 시 만약 고려사항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뭘 써줘야 되냐? 꼭 용량 산정 방법을 먼저 써줘야 됩니다. 뭐 여기는 제가 하나만 표현했지만 여기에 피지법도 같이 써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 고려사항을 뭘로 어디서부터 끌고 오냐면 우리 여기 수식 이렇게 막 복잡하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부하 선정했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구분해서 취합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고조파 부하 따로 합산했죠? 뭐 그러면 당연히 고조파 부하는 또 구분해서 취합해야죠. 그죠? 수용률. 아까 이미 배웠죠? 중요 부하는 수용률을 최대값을 적용해라. 이거 설계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파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조파 우리 뭐 증가계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 람다 가중치가 새로 생겼죠? 가중치를 적용해라. 그리고 저감장치 달면 1.25로 적용해라고 이 설계 기준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발전기 용량 산정식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 GP법 나왔으니까 그죠? 이걸 써주면서 이 수식들을 여기에다 다 옮겨 적으면 되겠죠? 우리 고조파 고려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뀐 거 UPS용 그 다음에 그 외에 따로 합산했죠? 그죠? 그러면 고조파 부하를 우리 구분 취합할 때도 UPS 부하는 또 별도로 취급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합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간단하게 적었지만 우리 고조파 고려할 때 우리 람다 뒤에 나오나요? 뒤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 람다도 보면 그 람다도 그냥 우리 적용하지 않고 실제 이런 부하 기기에 따라서 이 람다 가중치 값이 계산이 됐고 이 가중치에다가 1을 더해줬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고조파까지 했고 그리고 또 단상부하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RG법에서는 이 단상부하가 별도로 우리 계산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되냐? 아까 여기 보면 단상 전원 공급이라 따로 나오죠? 그죠? 이때 고조파 부하랑 해서 같이 이제 넣어준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부하 불평형을 10% 이내로 개선한 상태에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만약에 업무용 시설은 안 그렇겠지만 뭐 공장이나 이럴 때 대용량 뭐 단상 부하가 있다 치면 그걸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30K 8 이건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38kVA 부하를 단상에 접속하는 거랑 3상에 접속하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상은 57.7%가 감소하더라. 이거는 딸랑 하나만 비교했을 때고 실제로는 여기도 여기도 달고 뭐 여기도 달고 뭐 하니까 서로 상쇄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고려사항에는 꼭 이 그림을 그려주셔라. 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우리 불평형 대책할 때 꼭 나와야 되는 게 부하 불평형을
일단 기본적으로 단상 부하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한 개면 역부위 결선하고, 두 개면 스쿼트 결선하고, 세 개면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 기본입니다. 그죠? 우리 변압기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뭐 자세히는 안 배웠지만, 아,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스쿼트 결선은 뭡니까? 삼상을 우리 단상 두 개로 공급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면 삼상을 단상 두 개로 보면 되고, 역부위 결선은 뭐냐면, 이거 지금 옛날에는 저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빼버렸는데, 우리 V 결선을 어, V 결선이 있는데, 이거를 한 놈은 얘를 바꿔서 역으로 해서 단상부와 삼상을 단상부와 하나로 바꾸는 겁니다. 결선을. 그래서 즉 삼상에 나오는 놈을 한 단상부와 하나로 바꾸고, 두 개로 바꾸고, 세 개는 기존에 그냥 삼상을 균등하게 써라. 그리고 단산 전원하면 가중치 얘를 2.5로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얘는 실제 뭐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LED 같이 고주파하면 이 가중치가 2.5니까 얘는 3.5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아직 완전히 개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기동 돌입 전류에 의한 가부하 내량이랑 전압 변동. 전압 변동이 크죠. 이거 우리 지피법에서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우리 K로 적용했죠. 이 표 못 외우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실제 K가 이걸로 표가 만들어졌고, 불명확시에 이걸 쓴다. 만약에 더 쓰고 싶으시면 우리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수식을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7이라는 의미는 그 표에 보면 19% 전압 강화를 차가도 리액턴스 0.25로 잡은 놈이다. 그리고 1.13은 15% 전압 강화로 0.2를 고려했을 때 15% 전압 강화로 고려한 거다. 즉 발전기 허용 전압 강화를 작게 하려면 발전기 용량을 더 키워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말로 하지 마시고 꼭 수식으로, 항상 말로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말로 하지 마시고 표로, 말로 하지 마시고 수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쓰더라. 그리고 고효율 전동기를 적용하면 이거 입력 용량 개수가 줄어들죠? 왜? 입력 용량 개수는 부산의 세타분의 1이니까. 이것도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효율이란 말은 얘를 올리는 거죠. 이거 아마 0.85에서 0.9로 올리면 아마 요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동 방식도 바꿔라.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 피지법에서 C가 직입이면 1이었고 Y 델타면 이거 0.67이었죠, 이거. 그죠? 리액터 기동하면 만약에 50%라 그러면 0.5였죠. 사실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바르게 바뀌었죠. 이거 3분의 1 되잖아요, 우리 계산해 보면. 그럼 원래는 0.33이 돼야 되는데 이거 0.67로 계속 썼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극 기동이 이제 6이 됐잖아요. 이제 3분의 1이 됐죠. Y 델타는 2가 됐습니다. 그죠? 이제 정상적으로 바뀐 거죠. 이때는 잘못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인버터 기동하면 1.5가 되라. 왜? 더 우리는 VVVF를 통해서 더 기동 전류를 줄여주니까. 리액터 기동 50% 하면 0.5였죠, C가? 그러니까 3이죠? 6 곱하기 0.5 하니까,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럼 0.65, 6 곱하기 0.65 하면
이거 3.9 나오고요. 6 곱하기 0.8 하면 4.8 나옵니다. 이거 안 외우셔도 되겠죠. 우리 피지법에서 이미 다 외웠잖아요. 안 외우시면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그죠? 피지법은 다 외우셨으니까 여기에 곱해주면 된다. 직익기동이 6이니까. 옛날에는 C가 1이었는데 지금은 이 C에는 예전에 우리 베타 있죠? 베타 C가 효율을 제외한 베타 C가 여기 포함되니까 그게 6이 됐고 7.2. 원래 베타는 7.2고 여기 C가 1이었죠? 이게 지금 효율, 입력까지 다 포함된 건데 우리 여기 C는 입력이 변환 포함 안 됐죠? 효율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6인 겁니다. 그래서 6을 기준으로 3분의 1, 0.50%, 그 다음에 뭐 65%, 80% 이런 식으로 기대음계수가 나간다. 그죠? 그 다음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이건 이제 그 국가 건설 기준 코드에 있는 내용인데 허용 전압 강화를 10% 이하로 한다고 합니다. 엄청 빡빡하죠. 그래서 얘들은 VVVF 그 인버터 제어로 이제 기동 용료를 굉장히 올려서 그걸 대응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제성 검토로는 아까 말한 소방 전원 보존형으로 하는 걸 검토해라. 그죠? 그러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사항인데 실제 문제로 이제 고려사항으로 쓰라 그러면 이거 무조건 용량 산정 방식을 이렇게 쭉 써서 한 페이지 이상 써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용량 산정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이거 길게 쓰시는 것보다 이거 쭉 이렇게 수식으로 다 전개를 해놓고 이걸 가지고 하나 매칭시켜서 넣으시는 게 훨씬 점수 잘 나올 겁니다. 항상 수식으로 표현해라. 그죠? 자, 이제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계산하는 건데요. 우리 피지법 계산은 이제 예전에 많이 해보셨을 거고,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되고, 이게 저도 찾다 보니까 나오는데, 원래는 좀 더 복잡하게 있는데, 제가 이걸 그냥 필요한 것만 추려 놓은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그 코사 가이드라고 소방 화재보험 협회에서 나오는 이제 그 가이드 샘플 계산인데, 여기서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 놓은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피지법만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뭐 피지법 계산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는 우리랑 좀 다르게 우리는 효율을 여기다 놓고 했었는데 여기 이미 효율이 다 나와 있어서 즉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PG1은 여기 이제 화재보험협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사인 세타 L의 뭐 P죠. 그죠? 뭐 수용률은 그냥 1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종합역률과 종합효율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 WL을 입력 킬로와트로 이미 효율을 같이 합산해서 해버린 겁니다. 종합 효율이 아니라 개개별 효율을 넣어서 입력 킬로와트를 가지고 계산을 해놨습니다. 뭐 그런 짜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역률은 종합 역률로 바꿔놨죠. 그래서 이건 우리랑 똑같고 그렇게 했을 때 1055가 나오더라.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PG2는 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 기동 용량을 가진 놈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펌프가 기동을 해야 되니 이 중에 가장 펌프는 우리 아까 순차 기동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으로 잡았더라. 그렇게 했더니 여기는 보시면 입력에다가
6.5를 곱했죠. 이게 뭐냐면 PM 베타 C입니다. 우리랑 조금 수식이 다른데 얘도 보면 KVA에다가 6.5가 우리 말한 그 입력 용량에다가 기동 개수를 곱하 우리 C가 우리는 6이었잖아요. 그죠? 전압 기동할 때 얘는 6.5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얼마 나왔냐? 438밖에 안 나왔죠. 작죠? 실제 그렇게 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PG3. PG3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이 K값. K값이 뭐냐면 발전기 과부하 내량. 우리 RG법 했을 때 배웠죠? 과부하 내량. 거기는 1.5를 계산해 줬잖아요. 그죠? 여기는 1.2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실제 최종 기동하는 이 펌프 1번을 제외한 용량, 그리고 1번의 기동 용량에다가 기동 역률 곱해주고 종합 역률을 나눠주니까 977.5가 나오더라. 뭐 자세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집에 가서. 뭘 말하고 싶냐면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0kW 정도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실제 그 코사 가이드 샘플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실제 우리 지필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실제 거기 뭐 잘하는 사람이 했겠죠. 저도 그걸 이제 검토를 한 겁니다, 같이.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그분이 틀린 게 있어서 내가 좀 수정을 했는데 정확하게 보시면 이 P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여기 최종이 KVA죠. 아까도 말했죠. 입력이죠. 입력 KVA가 들어가야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입력 KVA가 들어가야 되죠. 표에서 잘 찾으셔야 됩니다. 계산할 때. 그러면 입력 KVA죠. 우리 아까 P는 뭐라고 했냐면 전동기 부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하라 그랬죠? 이거 다 전동기 부하죠? 그죠? 전동기 부하를 제외한 놈 721. 그래서 이게 72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동기 부하는 최대 기동전을 제외하면 이게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출력 킬로와트가 들어와야 되죠. 그죠? 이거 머릿속에 꼭 잘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입력 kVA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출력 킬로와트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A가 아까 말한 효율의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입력으로 바꿔주고 코사인 세타 킬로와트로 바꿔주는, 그죠? 아니죠. 입력으로 바꿔주고 킬로와트를 kVA로 바꿔주는, 얘가 바꿔주는 놈이 있으니까 얘는 킬로와트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출력이 들어가요. 출력. 그죠? 75랑 그 다음에 120인가요? 195, 75. 이게 다 더한 거니까 이게 195가 되고 75, 출력 킬로와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여기 그게 빠졌네요. 여기 출력 킬로와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195랑 75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뭐 고효율이라고 가정해서 1.38, 이게 A죠? 이게 들어갔습니다. PL은 이거 출력 들어가야 되죠? 출력 킬로와트. 그러니까 75죠, 75. 여기에 A가 1.38 넣고 이게 우리 C 직입이라고 보면 얘가 원래는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얘랑 맞춰주려고 6.5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6.5가 됐다. 그리고 우리 발전기 그 허용 전압 강화를 아까 한 15% 정도 잡으면 1.0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7을 넣었더니 1669 kVA가 나오는 거. 우리 발전기 용량 계산할 때 이렇게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선정은 항상 킬로와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우리 여기도 보면
제일 큰 1055인데 이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역률인 0.8을 곱해주면 844가 나와서 900kW를 선정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발전기 종합 역률인 0.8을 곱해주면 이게 1335kW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400kW가 되는 겁니다. 이게 PC법으로 구하면 900kW죠. 차이 좀 크죠? 실제 현장에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하고 싶죠. 이거 실제로도 이렇게 해서 안전공사에서 지금 찍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전압 강화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여기는 지금 고주파 부하 하나도 없죠. 고주파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 60% 는 겁니다. 그죠? 뭐 느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PG법에서는 전압 강화를 PG2에서만, 그리고 여기 대용량, 그러니까 기동 용량이 가장 큰 요 한 놈에 대한 전압 강화만 계산했는데, 그랬더니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큰 놈을 구하니까 이 놈은 그냥 싹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죠? 실제로 지금 여기 수식에서 계산을 해보면, 물론 이제 부하마다 다르겠지만 이 기준에 놓고 보면 PG1 정상적일 때 놈을 지금 기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전기장의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는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일반 부하 P가 오고, 여기에 전동기 부하 PM이 오고, 여기에 가장 큰 용량이 오면, 전동기가 오면 1위로도 지금 쓰고 있고 1위로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최악을 가정하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요 놈이 기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발전기 허용 전압 강화는 어디를 보냐면 이 발전기 단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XD, 발전기에 차가도 리액턴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식에. 여기에서 전압 강화를 해서, 왜냐면 이게 일정 이상 막 25% 이렇게 전압 강화 떨어져 버리면 이거 투입 실패합니다. 그죠? 발전기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쪽을 계산해서 용량을 계산해 주는데, 피지법의 앞에서도 보다시피 피지법에서는 어떤 걸 고려해 줬냐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냥 다른 놈들은 다 가만히 있고 요 놈만 기동했을 때 그때 전압 강화만 고려해 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량이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이 소방법은 피지법이고 우리 전기 쪽에서 하는 국가건설기준 건설 코드는 지피법이니까 우리는 여기 손을 들어야 되죠. 왜? 채점자가 다 소방기술사가 아니고 건축 전기기술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공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불합리하죠. 그래서 전체가 다 기동되는 상태에서 마지막 기동을 했을 때 이 전압까지 고려를 해주니 전체 용량에다가 기동 용량까지 합친 전체 용량에다가 이렇게 허용 기동 전압을 고려를 해줬더니 이 정도 나오더라. 더 커지죠.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저감걸 쓰면 남다가 그냥 1.25로 그냥 퉁쳐버렸죠. 이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아까 우리 LED 보면 2.5인데 실제로 적용을 3.5로 적용해야 되죠. 요즘 LED 부하도 전등 부하도 많잖아요. 다 LED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버리면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그냥 간단한 저감 장치 하나 달고 1.25로 계산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진짜 잘 알고 계셔서 무조건 고득점을 받자. 저는 어떤 것까지 했냐면
그냥 그 항목 대항목 하나 잡고 실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풀어서 비교까지 했었습니다, 예전에. 21점 나오더라고요. 왜? 남들이 이렇게 안 쓰니까. 이거 남들 다, 뭐, 그때는 이제 이거였지만, 이거 남들 다 쓸 거잖아요. 다 쓸 거잖아요. 남들 다 쓰는 거 엄청 많이 써봤자 똑같아요, 점수가. 우리는 이걸 더 많이, 더 자세히 쓸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만 써주고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안 해도 계산으로 그냥 비교를 해서 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얘가 과다 설계가 아니라 얘가 말도 안 되게 낮게 설계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발전기 용량 부족하다고 지금 난리 난 거잖아요. 논리를 그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흐뭇해 하겠죠. 그 채점자가. 그래, 전기가 먹고 살아야지. 이거 지금 어떤 얘기가 예전에 나왔냐면 비상발전기도 비상부하기 때문에 비상 쪽이기 때문에 소방기술사가 설계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전기에서 이거 설계 안 하잖아요. 발전기 업체에 던져주지. 소방기술사가 던져주나 전기기술사가 던져주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이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어? 이네 때문에 지금 난리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으면 잘 써야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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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1170 나왔잖아. 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이게 그 거기 보면 우리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아유 어디 갔지? 어? 어. 이게 안 나오네요. 그 화재 안전 그 소방법에 화재 안전 기준의 스프링클러 파트에 이 피지법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글로만 딱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이 피지법 계산을 네, 이 피지법 계산법을 전기에서 우리 그 국가기술기준 코드에 적용할 때 수식이랑 이 코사 가이드 화재보험협회에서 하는 거랑 수식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들어갔죠. 이 과부하 내량. 우리 전기 쪽에서 이거 과부하 내량 고려 안 해줬잖아요. 얘네들은 과부하 내량까지 고려해가지고 용량을 더 낮췄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과부하 내량을 그 당시 빼버렸죠. 원래도 낮으니까. 그죠? 어찌됐든지 네. 1174에 나왔으면 네. 제일 높은 걸로 해야 돼. 아, 이거는 코사 가이드에 나와 있는 샘플 계산은 이건 우리 전기 쪽이고 걔네들은 이렇게 계산해서 요 값이 나온 거죠. 네. 네네. 참고. 네, 참고하시라고. 실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그죠? 네, 참고하시라고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이렇게 계산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올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부하 내력, 발전기가 좀 더 과부하 운전해도 된다. 왜냐하면 기동 시간이라 해봤자 한 10초밖에 안 되니까 전동기 기동 시간이. 그죠? 차이가 많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용량 얘기입니다. UPS에 공급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이리스터를 쓰는 UPS에 공급하는 자가 발전 설비에 대한 용량 계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이리스터 정류회를 쓴다는 얘기는 고조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고조파 나올 때 니네 어떻게 용량 계산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똑같죠,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제 용량 산정이고 추가로 이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고려 사항은 다른 걸 쓰면 되는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용량. 고정 사항 중에 고려 사항 중에 1번은 용량. 그래서 아예 대목차로 따로 빼놨죠.
이거 뭐 당연히 이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병렬 운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병렬 운전이라기보단 이 병렬 운전은 뭐냐면 여기에 축전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상 발전기가 들어오고 여기 축전지도 공급되니까 사실은 뭐 반대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성은 이렇게 상용과 발전기가 있는데 그 밑에 UPS를 달아서 무정전으로 전기를 공급하더라.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나오냐? 고조파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조파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써주는 거죠. 그죠? 이게 고조파 발생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주고, 그럼 이 고조파가 도대체 발전기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응? 왜 고조파가 들어오면 우리 발전기에다가 용량을 더 키워야 되냐? 뒤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우리 이 발전기의 출력 용량, 출력을 결정하는 건 열입니다, 열. 우리 변압기 용량도 뭘로 고려했습니까? 열에 따른 온도 상승. 그죠? 온도 상승하면 뭐가 문제냐? 우리 절연물, 그죠? 절연 내력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기 출력을 결정하는 건 결국 발전기 건선 온도고 그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 고조파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자는 전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자가 있고 계자가 있잖아요. 계자가. 얘는 돌죠. 그죠? 얘가 이렇게 계자 코일을 담아줘서 여기 이렇게 자석을 쏴주는데 얘가 돌리니까 자석이 뱅글뱅글 도니까 얘가 회전자기를 만들어서 같이 따라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같이 따라 돌지 않게 하면 여기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죠. 그죠? 고정시켜 놓으면. 그러면 그걸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전기자 건선, 이 고정자에 우리 부하가 연결돼 있잖아요. 이 부하가 근데 만약에 정유기 부하여서 이쪽으로 고조파를 발전기 쪽으로 유입시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일단 전기자 건선, 고정자에 고조파 때문에 동선이 증가하죠. 그리고 철선도 증가하죠. 표피 효과니까 이거는 이제 뭐 동선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실이 증가한단 말은 이 손실 다 열 손실이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 회전자는 이렇게 회전 속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2파이 f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관계없이 그냥 이 프리퀀시 우리의 얘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NF만큼 뭐 회전을 한다고 치면 여기는 우리 전기자 고조파에 의해서 이쪽으로 만약 5차수 고조파라고 하면 여기는 이쪽 방향은 정상이죠. 그러니까 7차수 고조파 7차수 고조파가 오면 이쪽으로 6n 플러스 1의 F만큼의 회전 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와 얘 간의 속도차가 6nf만큼 자속이 세교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세교하느냐? 어디에 세교하느냐? 이 회전자 단부에. 세교해서 열이 나는 건 와류손이잖아요. 그죠? 이 와류손이 어디 생기느냐? 이 회전자 단부에. 왜? 세교하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여기 댐퍼 건선 또 감아 놓잖아요. 걔한테 또 세교해서 와류손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이 발생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뭐 여긴 없죠. 아, 여기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댐퍼 원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이 발생하니까 실제 실효 용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효 용량이 감소하더라. 이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고조파가 발전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뭐 고조파 시간에도 아마 더 하겠지만. 그러면 실제 이걸 어떻게 고려해 줄 거냐, 우리는. 이미 다 배웠죠. 람다. 가중치 계수를 적용하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이리스트 보안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게 기본이죠. 우리 사이리스트 336펄스 컨버터가 이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랬더니 얘는 2.0. 그래서 실제 람다는 3이 적용돼야 된다. 즉, 이 사이리스터 UPS 부하에 곱하기 3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무딩 커패시터. 스무딩 커패시터라는 게 뭐 그런 거죠.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이렇게 할 때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그다음 혹은 전류용이면 평활 리액터, 전압용이면 평활 커패시터 이런 걸 달아서 고조파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중치 계수가 1입니다. 람다가 2죠. 삼상 우리 다상화 12펄스 이거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뭐 상호 하호 합쳐서 뭐 5고조파 7고조파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 나중에 배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됐더니 얘는 0.5 람다가 1.5죠. 근데 현대 기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저감 장치를 하면 우리 람다는 1.25로 적용해라. 명시돼 있죠. 그죠? 그래서 1.25로 적용하면 된다. 그 전에 우리 이게 나오기 전에는 RG법이었잖아요. RG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R은 R과 델타 P 있죠? 이거는 부하 불평형. 이거는 고조파 부하.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식으로 뭐 계산을 했다. 저감 장치는 여기는 고려하지 않았고 여기는 1.25로 적용한다. 그죠? 이게 뭐 복잡하죠, 계산이. 근데 간단하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피법 나오기 전에는 고조파 부하에 대한 대책은 RG법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용량 말고 다른 게 또 뭐가 있냐? 이건 이제 아까 말한 용량 문제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용량일 때 등가 역상 전류는 이거 이내로 해라. 그죠? 이거 나중에 고조파 시간에도 배울 겁니다. 그때 자세히 좀 다룰 텐데. 그래서 터빈 발전기는 8% 이하로 해라. 이 등가 역상 전류를. 그리고 뭐 이 대책은 뭐 기존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곁다리로 추가로 알아야 될 건 뭐냐? 그 발전기랑 UPS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 직류회로 C 성분, 이거 UPS에 있죠, UPS에. 이 직류회로 C 성분이랑 발전기랑 또 UPS에도 또 L 성분이 있죠. 얘는 L만 있고 얘는 L과 C가 동시에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진동하더라. 우리 LC 가도 현상 뭐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감쇄 정수고 여기가 UPS 출력입니다. 이쪽에서 올라가면 감쇄 정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런 자려 진동 현상이 빨리 감쇄된다는 거죠. 그만큼 안정된다는 얘기고 감쇄 정수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자료 진동 현상이 감쇄가 많이 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우리 댐퍼 저항 건선을 크게 하면, 댐퍼 저항을 크게 하면 이게 감쇄 정수가 빨라서 금방 감쇄가 되는데, 이러면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댐퍼 저항 R이 작으면, 그죠? C도 작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알고 있는 이미 기본 이론 시간에 배웠다시피 기본적인 감쇄는 이 RL 회로에서 R이 커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R분의 L. R이 커지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줄어든다, 그죠? 맞나요? 순간 헷갈리는데. R이 커지면 마이너스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나요? 한번 따져볼까요? R이 커지면 마이너스가 커지니까 이 값이 작아지죠. 아닙니다. 이거 R분의 1입니다. 얘는 뭐냐면, 이거 지금 얘가 발전기에서 지금 발생하는 자료 진동 현상인데, R이 커지면, 일단 먼저 L이 커지면, 순간 제가 헷갈리네요. 한번 책 혹시 있으시면 앞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전기자 파트에. R이 커지면 이게 작아지죠? 마이너스가 작아지니까 얘가 커지겠네요. 그죠? 이해됐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이 R분의 1은 이게 감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감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행파 보면, 진행파 가면 여기에 특성 임피던스가 있고 뭐 R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감쇄되는 이 감쇄 분량입니다. 감쇄 분량. 그래서 이 감쇄되는 R이 커지면 얘가 그만큼 더 감쇄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R이 크면 이 감쇄되는 양이 커지는 겁니다. 커져. 이거는 소모되는 쪽에서의 그 RL 회로고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RC는 L과 C의 성분이다, 그죠? 이때는 요게 L이 커지면 여기 L과 C가 커지면 이 자료 진동되는 이 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쇄되는 RL 회로와 자료 진동을 발생하는 LC 회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R을 키워주면 감쇄가 커져서 문제가 없는데, 이 손실 때문에 댐퍼 건선에 저항을 작게 하면 이 C를 작게 해줘서 이 과도 진동 되는 양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셔도 개념적으로, 만약에 이해가 어려우시면 개념적으로 RL 회로를 통해서 우리는 R 저항 성분으로 얘를 감소시키는데 소모되잖아요, 열로. 이 열로 소모되는 만큼 얘는 자료 진동 현상인
이 고조파 형태의 자력 진동 현상이 감쇄되는데 그래서 R을 키우면 좋은데 R을 키우니까 얘는 댐퍼 건성 저항이 커지면 열이 발생해요. 그럼 발전기 출력이 줄죠. 그래서 만약에 댐퍼 건성 저항을 크게 하면 이게 난조도 막아주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출력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작게 할 거면 UPS 직류 회로에 이거는 이제 발전기고 UPS 직류 회로에 C 값을 작게 해서 자력 진동 현상 자체를 줄여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그림이 요거죠. 또 하나가 제어 응답 속도가 다르다. 우리 발전기에도 AVR이라고 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게 있고 UPS에서도 위상 제어 장치를 해서 출력 전압을 조정합니다. 이때 얘들끼리 서로 만약에 전압이 올라가면 발전기에서 전압 낮춰. UPS에서 출력 전압이 올라갔네. 그러니까 UPS 측에서는 이게 입력이죠. 입력이 올라갔네. 출력 낮춰. 중첩돼 버리면 입력이 더 낮아지죠. 그래서 이거 제어 응답을 엇갈리게 해서 서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조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파수가 차이가 나면 주파수라는 거는 한 사이클이 요만큼인데 뭐 극단적으로 시작점은 똑같은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막 서로 충돌 나겠죠? 우리 아까 동기화 절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압 비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서로 충돌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UPS 운전 모드를 전원 동기 모드로 운영해라. 즉 여기 주파수를 전원 주파수에 맞춰라.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수정 발전 모드는 이 출력 주파수를 UPS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밀 부하 같은 경우에는 요걸 씁니다. 개통을 믿지 못하고, 그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전압 비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AVR 오차가 있더라. 근데 어떤 AVR 오차냐? 고조파 전류가 발생하면 이게 이제 우리 충전 전류와 같이 얘도 무효 전류잖아요. 그래서 이 무효 전류에 의해서 실제 전압 파형이 찌그러지고 우리가 원하는 실제 전압을 측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차가 나더라. 그래서 실제 우리 전압을 공급할 때 이런 무효분을 빼고 유효분만, 그죠? 유효분만 측정할 수 있게 해라. 그게 대책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가보고 한번 UPS가 자동으로 척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전기가 있고 UPS 부하가 있으면 얘는 상시 UPS 부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통에서 오더라도 UPS를 거치고 발전기에서 와도 UPS를 거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회로니까 이게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막 24시간 이렇게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 백업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에서 들어오면 바이패스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성 자체를 UPS랑 병렬로 다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통해서 오다가 정전이 나면 UPS가 돌다가 발전기가 해서 전압이 확립돼서 투입되면 UPS가 다시 죽고 요 놈으로 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프라인 형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온라인 형태고 네, 실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 문제 다시 나오기도 쉽지 않고 나와도 쓰기 쉽지 않습니다. 발전 설비에 구동장치로 따져보면 디젤 엔진, 가스 엔진, 가스 터빈이 있더라. 이거는 나중에 가스 터빈 할 때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 발전 장치가 있고 전로 보호 장치가 있고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접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용량 산정을 해라. 실제 지금 현재 코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내용만 적어놨고 이건 지금은 없어졌지만 참고 삼아 제가 계속 놔뒀는데 우리 발전기 종류에 대해 쓰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에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라.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말하라 하면 아까 말한 겸용, 보존형, 전용 이거고요. 구동 방식에 대해서 구동 방식에 따른 종류로 하라 그러면 터빈, 엔진도 이제 디젤 엔진, 가스 엔진 이렇게 세 가지죠. 그리고 부하 기능에 대해서 분류해라 그러면 비상용과 상용. 우리는 대부분 비상용 쓰지만 실제 상용으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뭐 지역 난방공사나 이런 데는 다 상용으로 쓰고 있죠. 가스 터빈. 그래서 전기도 공급하고 열도 공급하고 설치 형태에 따라서는 뭐 고정형, 이동형. 기동 방식으로는 전기 방식, 공기 방식.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죠. 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냉각 방식에 따라서 순행식, 그다음에 라디에이터 공냉식이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회전수에 따라서 고속형이랑 저속형이 있다. 운전 방식에 따라서 단독형과 병렬형이 있다. 그죠? 네, 참고만 하십시오. 이게 뭐 기동 방식에 따라 이제 나눠 놓은 거고요. 우리 대부분 수용가에서는 이런 거 쓰죠. 축전지로 기동하잖아요, 다.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하도 관리를 안 해서 기동이 실패합니다. 내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올 것 같다. 냉각 시스템도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 다 냉각 형태로 쓰잖아요. 그 순행식. 그죠? 좀 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뭐 순행식 넣어서 배수한다. 이게 방류식인데 이런 걸 잘 안 쓰죠. 대부분 이렇게 발전기 옆에 이렇게 큰 수조, 뭐 수조처럼 안 보이지만 수조가 있어서 냉각수 넣어놓고 부동액이랑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돌죠. 그리고 여기 라지에이터 큰 거 있죠. 그래서 냉각수도 시키고, 그죠? 발전기도 시키고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큰 용량 큰 놈들은. 이거는 이제 2차 수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쿨링 타워. 우리 뭐 발전기 대용량은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옥상에 뭐 찰리처럼 축축축축 해서 냉각시키는 거. 그리고 소용량은 이제 냉각수 안 쓰고 라지에이터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라지에이터 방식이랑 냉각수 방식을 같이 쓰죠. 이제 여기까지 참고하시고 이거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쓰일 때가 많고 우리 그 발전기 실 설계하거나 계획할 때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환기량이죠. 그죠?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 말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폐지됐지만 이 수식 자체가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수식 말고 다르게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쓰자고요. 그죠? 그러면 자, 디젤 발전기에 연소 공기량이 있습니다. 이 Q가 공기량입니다. 미터 3승, 펌 이내, 뭐 PS, 하여튼 미터 3승.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K가 14인데 뭐 14.2라고도 하고 14를 쓰기도 하고 K로도 놓기로 하고 1kg 연소시 필요 공기량 얘도 킬로그램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만으로도 이미 1kg당 필요 공기량 이미 나왔다 그죠? 그럼 이 K에다가 이제 변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1kg 연료를 어떻게 손실할 거냐? 출력 기간에다가 연료 소비를 곱하면 이게 시간당
연료 킬로와트, 킬로그램이죠. 근데 우리는 시간당을 분당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60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기 내려가 버렸는데, 자, 우리 그러면 이 색으로 계속 쓰면, 그러면 Q는 이게 킬로그램으로 바꾼 거고, 그죠? 여기 보면 저는 이제 K4배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출력, 이게 PS고, 이게 킬로그램, PS의 킬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아워가 더 붙은 거예요. 이 아워를 여기서 민으로 바꿔주려고, 분당으로 바꿔주려고 여기 60이 붙은 겁니다. 60분. 그죠? 그리고 지금 킬로그램이잖아요. 킬로그램을 미터 3승으로 바꾸고 싶어서 여기에 로가 붙은 겁니다. 이 로는 이제 그거죠.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죠? 이 질량이 여기 질량. 킬로그램 삭제되고 부피가 위로 올라가죠. 여기가 V분의 M이니까 이게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미터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로에 K 4배입니다. 이걸로 끝나는데, 근데 과잉 공기율이 있더라. 더 밀어 넣어줘야 된다. 이건 이제 아마 그 소모되는 뭐 효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잉 공기율까지 곱해주면 이 수식이 완성됩니다. 이거 뭐 단순히 외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나중에 수식이 헷갈려도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수식 조금 틀렸다고 해서 점수를 확 까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거 자체를 안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온 억제 상승 공기량. 우리 열량 Q는, 이 Q는 저기랑 Q랑 다른 겁니다. 열량 Q는 이 킬로칼로리죠. MC 델타 T. 이거 중학교 화학책에 아마 나올 건데, 이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1도씩 올리는데, 1kg을 1도씩 올리는데 들은 열량이 C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모르겠고 그냥 열량 Q는 MC 델타 T다.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수식에서 이 위에는 H1, H2는 발생 열량입니다. 그죠? 여기 H1, 그죠? H2, 여기는 디젤 엔진, 얘는 발전기의 그거죠. 그래서 킬로칼로리죠. 그 열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전기 용량에다가 역률하면 이게 킬로와트죠. 우리 열 손실은 그러니까 무효 전력이 아니라 실효 전력에서 나오는 손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 발전기의 효율 빼기 1 마이너스 효율 하면 이게 열 손실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효율이 98%라고 치면 이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히 계산해 보면 효율이 98%인 놈은 한 2% 정도가 2%보다 좀 작지만 2% 정도가 열 손실로 날아간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수식이 붙으면 얘가 열 손실률이구나. 그래서 우리 킬로와트, 여기는 이제 kVA인데 역률, 이게 역률을 곱하면 킬로와트죠. 킬로와트에 내 용량에다가 열 손실률을 곱하니까 얘는 열 손실 킬로와트가 되고 여기에 860을 곱하면 킬로칼로리가 되는구나. 뭐 외우면 간단할 문제지만 그래도 이런 이해를 좀 하시면 외우는 데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외우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꽤 쓸데가 많습니다. 위에가 그럼 열량이죠? 그러면 밑에 놈이 1로 넘어가면 열량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아까 열량이 M
C 델타 T다. 그죠? 우리 T-T2가 이거 델타 T죠? C가 CP거든요. 그죠? 정합 비율.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C라고 외웠지만 실제로는 이 정합 비율 CP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로가 들어갔죠? 이 M이 로에다가 헷갈리네. 로가 부피분의 그 질량이다, 그죠? 그러면 M은 로의 V입니다. 부피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M이니까 여기에 로의 V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V가 지금 여기 말하는 Q거든요. 그러니까 로 CP 델타 T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아까 우리 말하는 퍼 아워니까 시간당이니까 60을 곱해서 분당으로 바꿔주면 요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이 문제 가져가실 분은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외워보십시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여기에는 안 쓰이고 대부분 그 뭐 디젤 발전기 뭐 선정시 고려사항 이런 거 할 때 쓰고요. 발전기 실 계획할 때 쓰고 뭐 이거 자체로는 안 물어보니까 그럴 때 이걸 써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원은 인당 한 0.5 정도 되더라. 그 라지에이터로 하면 실제 한 3m 세제곱 퍼 뭐 PS 퍼 민이 되더라. 이거는 아워죠, 아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 민으로 계산했잖아요. 시간도 분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분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가스터빈. 똑같습니다. 이거 아까는 Q였는데 얘는 V로 표현해놨죠. 이거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옛날에 국가건설 기준에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Q가 이게 V 똑같은 겁니다. 부피. 그죠?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유체이기 때문에 Q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또 필요 공기량이라 해서 그냥 부피 V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스터빈에서는 실제 연소 공기량은 디젤 엔진의 한 4배 정도 되더라.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온도 상승. 아까 또 있었죠. 여기 보시면 60의 CP로 델타 T. 똑같죠? 이 위에는 뭐냐? 이거 아까 우리 똑같은 구했죠? H2. 이게 얘는 코사인 세타가 없죠. 이게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없으니까 얘는 뭐냐? 킬로와트다. 그냥 킬로와트로 표현해 놓은 거고 여기는 kVA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손실률 곱해주고 860 곱하면 킬로칼로리가 나온다. 이게 열량이죠. 여기에 열 방산 계수 그냥 0.5 추가해주면 이게 가스터빈 실온 상승 억제 공기량이더라. 뭐 어렵겠지. 뭐 어렵게 이렇게 막 설명도 하고 어렵게 막 써놨지만